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행렬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일반 시민들입니다. 상반신을 거의 드러내다시피 한 여인들은 동화 속 인어의 모습을 재현합니다. 이 흥겨운 축제는 이름하여 인어축제. 여름이 시작되는 것을 함께 축하하고 즐기는 축제입니다. It's one of the best events of the year. It's the official start of summer, you know? Yeah.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내기 위해 상상력을 마음껏 펼칩니다. 축제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져 갑니다. 남녀노소가 함께 어우러진 이 즐거운 축제에 참가자들은 스스로 돈을 내고 참여합니다. It was $20 total. $5 for the kids, $10 for me. Thank you. 참가비는 지역 사회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즉석에서 모금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We need your support. As we come around, won't you please reach into your pocket, pull out $5, $10, even $1. We get money from participants in the parade, some of the cars, the floats, the amusement park, for the sideshow, for the community around here. Everyone's having a good time. 이 기부 행사에는 특히 아이들과 함께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들은 아이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Do you want your daughters to give out, donate, participate in those communities, things like that? Yeah, absolutely. I want them to have fun and feel comfortable in the world. And, there's a lot of nice people out here, and it's a chance to meet new people and go out with your friends, so, yeah. 모두가 어우러진 흥겨운 축제. 그것은 아름다운 나눔의 장이었습니다. 흔히 미국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기부와 자원봉사라고 말합니다.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인 미국의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는 기본 토대가 바로 이런 건강한 기부 문화입니다. 그런데 한 사회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데는 귀감이 되는 모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모델은 사회의 엘리트층, 지도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귀한 신분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우린 오늘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자본주의를 발전시켜온 서구 사회는 어떻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통을 만들어 왔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린 우선 세계 최고의 자선가, 고액 기부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미국 북서부의 시애틀. 현대 미국의 부를 상징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이 회사의 젊은 회장 빌 게이츠. Money, software, commercialism, and power, and He does a lot of philanthropy that's really good. 빌 게이츠는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인 동시에 최고의 자선가이기도 합니다. 2002-2003년 연속 기부액 랭킹 1위. 그가 지난해까지 기부하거나 기부를 약속한 금액은 전 재산의 절반이 넘는 총 2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6조 원에 달합니다. 게이츠가 설립한 자선재단은 지난해 미국 내 소수민족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18억 달러, 아프리카 어린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32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한편 그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내건 상속세 폐지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가장 환영할 줄 알았던 부자들이 오히려 반대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현행법상 상속세를 따져보면 빌 게이츠가 내야 할 돈은 무려 28조 원. 빌 게이츠와 함께 반대 운동에 나선 사람들은
책임있는 부자들이라는 모임의 멤버들입니다. 6조 5천억 원대의 재산가 조지 소로스, 석유왕 록펠러의 후손들, 그리고 빌 게이츠와 그의 아버지 빌 게이츠 1세 등입니다. I really don't think there's any great societal gain in having heirs receive large sums of money from their parents or relatives to just continue a family's impregnable ownership of large sums of money. Clear that that's not the best thing for a bunch of children. 미국 역사상 최대의 부호 록펠러. 록펠러 재단은 카네기 포드 재단과 더불어 미국 최고의 자선 재단으로 손꼽힙니다. 록펠러 가문의 역사는 1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록펠러가의 문서 보관소. 이곳은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한 학자들에게만 입장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As it existed at 26 Broadway, this was John D. Rockefeller Jr.'s desk. And you can see here, Keebler also, Mr. Debevoise with investment. 1층 전시실에는 1900년대 초 미국 경제를 쥐고 흔들던 당대 최고 갑부의 자취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층을 더 내려간 지하 공간에는 그 가문의 역사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계도를 촬영하려 하자 관리인이 카메라를 막습니다. 후손들이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록펠러가의 문서 보관소. 개인적인 편지에서 사업상 기밀 서류까지 록펠러가 15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기부와 관련된 기록들입니다. And this is the business and philanthropic correspondence of John D. Rockefeller from 1879 to 1894. 어디에 얼마를 기부했는지 매일매일의 그의 자선 활동이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선 사업을 주로 이끌어온 것은 록펠러 2세. 그는 록펠러 가문의 재산 중 절반 이상을 자선 사업에 내놓았습니다. 당시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던 흑인과 여성의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져 지원을 했고, 시카고 대학에 3,500만 달러라는 막대한 기금을 기부했습니다. (1913년)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공중위생과 의학 발전을 위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중국의 의대를 설립하는 등 록펠러가는 미국의 부자에서 세계적인 자선 사업가로 변모했습니다. 록펠러는 또한 문화 발전에도 관심을 갖고 현대미술의 메카로 불리우는 뉴욕 현대미술관에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아들에서 손자로 록펠러 가문의 자선 활동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Museum of Modern Art, which determined the direction of art and art appreciation, not only in this country but in the world, it could be said. Environmental organizations. So all these organizations were supported by Rockefeller money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and, attained a kind of unparalleled power for the Rockefeller family that mere money never would have done. So that's an irony. 텍사스주의 남동부 휴스턴. 이곳에 미국 전역에서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MD 앤더슨 암센터가 있습니다. 최고의 암센터라는 명성에 맞게 세계 각지에서 온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고 전 세계에서 뽑은 900여 명의 의료진이 치료와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원 곳곳에 환자들을 위한 병원 측의 세심한 배려가 엿보입니다. 앤더슨 병원은 한 재산가의 기부로 설립됐습니다. 1900년대 초 미국 최고의 목화재벌 MD 앤더슨. 그가 남긴 유산으로 미국 최고의 암센터를 건립한 것입니다. People in the state of Texas, though, think of this place as a place of hope. They think of this place as a place where you go for quality care, and it's a caring environment. So when you go anywhere else in Texas and mention the name MD Anderson, they'll say it's a wonderful place. 앤더슨 병원을 더욱 좋은 병원으로 만드는 것은 병원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줍니다. 병원을 집처럼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병원 한쪽 복도에는 기부금을 낸 사람들의 사진과 이름이 있습니다. 앤더슨 병원은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의 암내과 과장인 홍완기 박사. 그는 기부야말로 오늘날 이 병원을 최고의 병원으로 만든 힘이라고 말합니다. 1년에 이 기부금이 거의 한 $90 million, 90million. 양말이면 그 돈으로 갖다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개인 기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암내과에서도 운영이 제일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이 연구비를 주고 그다음에 월급을 주니까. 목화왕 앤더슨의 상속자였던 조카 T. 앤더슨. 그는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는 대신 재단을 만들어 병원을 세웠습니다. Is working hard to see how he can make the best use of this enormous fortune, most of which he doesn't need to live in a comfortable house, and he has one, and to take care of his family and give them education. There's still this enormous amount of money that's left over. What should he do with it? 만일 앤더슨과 같은 부자들이 기부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 I think we'd probably be a second-class nation. Philosophy, the way people think, is improved by having this generosity flow from those who are wealthy. 유럽에는 잘 짜여진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의 안정망 역할을 해왔다면 개인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미국의 경우 그 역할을 기업가들이 대신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가들의 거액 기부가 기부 문화의 기폭제 역할을 한다면 그 저변을 떠받치는 것은 전체 기부액의 77% 이상을 차지하는 소액 기부자들, 즉 일반 시민들의 몫입니다. 미국인의 98%가 매년 기부에 참여하고 있고 1인당 연간 평균 기부액이 우리 돈으로 70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기업가들이 선도하고 시민들이 뿌리를 내리는 미국의 기부 문화. 그들은 이러한 문화를 어떻게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미국에서 기부에 대한 교육은 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지역과 계층을 초월해 기부는 생활의 일부입니다. 휴스턴에서 아버지의 날 기념으로 열리는 리얼맨 쿡 자선 행사. 지역의 유명 요리사들은 음식을 기부하고 행사에 온 사람들은 음식값으로 기부를 합니다. 음식을 먹으며 아이들은 나눔의 문화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모인 돈은 에이즈 예방과 검사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Well, me and my wife, we discussed it on the way over here. We want our kids to be involved in a lot of charities because we're fortunate, we're well off, and we want to try to let the less fortunate, because. Well, we want them to learn to try new things and to, I guess, embrace other people and other cultures and
just really learn and meet people and get different perspectives on life. Just be nice to other people. 자선과 기부가 어떤 것인지 아이들은 즐거운 행사를 통해 체험하게 됩니다. Children they see that what we've done today is to bring people together, and they realize that all the money goes towards good, and it goes towards different nonprofit organizations like this one. So the children and all the people here, it's all about the community. We are the Kids Care Club. 72. I am volunteer for the Kids Care Club, and tonight we're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본격적인 자선 프로그램을 접하게 됩니다. Project is an organization that children will be able to pick out their own 키즈케어 클럽은 봉사의 내용과 대상을 아이들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봉사단체입니다. 전 세계에 1,400개의 클럽이 있는 키즈케어는 4명의 자녀를 둔 한 어머니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나눔이 아이들 삶의 일부가 되길 바랬습니다. They get a lot of things. First, they get a really good feeling. Most times when we ask children after they do the service project, they'll say, it was fun. I feel really happy that I helped people. And Points of Light, their mission is to effectively engage more people in volunteering to solve serious social problems. 실리콘밸리의 중심에 위치한 스탠포드 대학. 휴렛 패커드사의 빌 휴렛을 비롯 야후, 넷스케이프 등 유명 기업의 많은 CEO들이 이 대학 출신입니다. 스탠포드에서는 사회에서 성공한 졸업생들을 거액 기부자로 키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he high impact philanthropy program that we're developing now for the coming year, our alumni and important stakeholders of Stanford in seeing their institution give back, in making a contribution to social progress. Okay, you know, because it's kind of about philanthropy. Yes. This is a professor, okay, and this is a professor, and these are the individuals who paid for their chairs, who funded. 미국의 대학들은 개인 기부금으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액 기부자들을 길러내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There are a lot of students perhaps anticipating someday that they will be wealthy philanthropists. In some cases, they may already be wealthy when they are eventually in the position of giving money away. And so that course has really benefited from our close connections with people in the field of philanthropy and in the social sector. 성공한 졸업생들을 거액을 기부하는 자선가로 만드는 일을 대학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Today, these visions are more than mere dreams. 기부 문화는 가정과 학교에 이어 직장으로도 이어집니다. This village was formed in 2001 with the help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Diego.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원들의 기부를 지원하고 있는 휴렛 패커드사. Up to $20,000 in the value of that set of products, and you will only have to pay 1/4 of that in US dollars, and the company will pay the other 3/4. And our employees love this program because it allows them to shine at the school for their children. Yes. 이렇게 기부한 금액은 지난 한 해만 6,200만 달러. 이 프로그램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The company sees a benefit because it helps the company to recruit employees who want to live in communities where the quality of life and the quality of education is very high. And also the company grows as community grows, and communities grow as HP grows. 이제 삶의 일부가 된 자원봉사는 미국 사회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MD 앤더슨 병원의 자원봉사자들, 그들은 병원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곳의 자원봉사자 대부분은 한때 암 환자였거나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Two fellows over here have prostate cancer. I happen to have a brain tumor. Oh my goodness. Yeah, it's always good to talk to others that have had the similar problems and have been successful in getting well. And certainly that's a sort of an inspirational kind of help to people. 그들은 자신들이 병을 이겨낸 병원에 다시 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So we talk to the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nd match them up with people that have cancers like they do, because we're cancer survivors. 자원봉사자로 중환자실에서만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수잔. 그녀는 매일 아침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일상의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해온 10년은 오히려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I have met the most amazing people in the world in this hospital, and how they go through some of the things they go through absolutely amazes me, because each person has a different story. 자원봉사 운영팀을 따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As of today, we have 1,696 volunteers who are actively working here at the Cancer Center. Volunteers last fiscal year contributed 280,000 hours of service to the institution, and that's equivalent to 134 full-time employees and $4.7 million in proceeds. But what the volunteer component brings, not just the service, but they bring that piece of care and compassion that allows our patients to have an experience. 미국 사회에 자리 잡은 기부와 봉사 정신은 부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신에게 위탁받은 것이라는 종교적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기업가의 사회 공헌을 중요시한다면 영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지도층의 규범을 강조해온 것이 특징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말할 때 언제나 교과서처럼 인용되는 영국. 영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최근 3편이 개봉된 영화 해리포터. 이 영화에는 영국 사회가 추구하는 정의, 책임, 용기 등의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해리포터와 꼬마 주인공들이 입학한 마법학교, 그리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 영화 속 마법학교는 영국의 전통 사립학교를 모델로 한 것입니다. 명문 사립학교인 이튼스쿨. 19명의 영국 수상을 배출한 이튼스쿨은 영국의 명문 귀족 자제들이 다니던 학교입니다. 이튼스쿨의 교회 마당 한편에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2차 대전에 참전해 전사한 졸업생의 넋을 기리는 비입니다. 학교 곳곳에 1, 2차 대전에서 전사한 졸업생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전쟁에 참가해 전사한 이튼의 졸업생은 무려 2천여 명. 국가의 위기 앞에 사회 지도층의 자제들이 죽음으로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영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교포들은 영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지도층의 책임의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공공을 위한, 국가를 위한, 민족을 위한 봉사나 헌신이 이제 굉장히 명예롭게 자기만 느끼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제 그걸 인정해 주니까. 근데 이런 규범을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욱더 엄격하게 여기서는 요구를 하니까 그걸 일반 국민들을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이제 그것이 밑으로 이제 확산되는 것 같아요. 대영 제국의 자취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영국. 왕실과 전통은 영국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대중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대신 영국의 왕실 또한 지도층으로서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회원을 가진 내셔널 트러스트. 현재 이 단체를 이끄는 사람은 찰스 왕세자입니다. As a charity for the purpose of looking after places of natural beauty and historic interest, and we have a very big membership, and membership subscriptions go to pursue that work. 내셔널 트러스트는 330만 명의 회원을 가진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파괴 위험에 놓인 자연과 역사적인 유산을 보호하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Well, the National Trust owns a very considerable mileage of coastline, 600 miles of coast, and it owns several thousand buildings, large and small, but about 200 great historic houses, and then very large areas of countryside as well. And it has come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rough gifts and purchases. 내셔널 트러스트의 노력으로 보존되고 있는 영국의 14개의 국립공원 중 대표적인 것이 피크 국립공원. 피크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제주도 정도의 넓이이며 그 안에 10여 개의 고성과 많은 역사 유적들이 있습니다. 공원의 보존을 위해 그 지역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They also open them to the public as well. Now there are also some public buildings that have been, some private buildings that have been gifted and donated to the National Trust, which is a voluntary organisation set up by Parliament. 일반에 공개된 대표적인 유적은 데본셔 공작 가문의 체스 월스성. 데본셔 가문은 대부분의 영지를 기증하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성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300년간 귀족들만의 생활 공간이었던 곳에 이제 일반인들이 직접 들어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을 공개한 사람은 데본셔 가문의 11대 공작. 성을 찾는 사람들은 중세 귀족의 생활상과 진귀한 예술품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주의 권위를 상징하던 고성은 이제 서민들이 찾아와 예술품을 감상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Usually, people do give us land and property, and are happy to give that because it's for the benefit of the whole nation and visitors from all around the world. So, I've not come across. 국립공원 안에는 모든 건물들이 옛 모습 그대로 간직돼 있습니다. 추억의 증기기관차와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기차역. 세계 최초로 수력 발전을 이용한 방직 공장. 산업혁명기에 수력 방직기의 발명으로 대량 생산의 시대를 열었던 이곳은 이제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관광객들을 위해 소규모 생산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귀족 가문 개인 소유이지만 일반인들에게 개방한 것입니다. 18세기 산업혁명의 상징이었던 대규모 방직공장. 내 것을 사회의 것으로 환원시킨 영국의 귀족들 덕분에 오늘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은 살아있는 역사와 만날 수 있습니다. And therefore museums like this are an absolute treasure because there are so many kids nowadays don't get told about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y don't get told about Britain's great past, and it's places like this that really bring it to light that, this is how we used to live. 거액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미국의 부자들, 책임과 의무를 다한 영국의 귀족들.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얼마 전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 공적 자금 비리 사건, 원정 출산, 병역 비리, 전문직 종사자들의 탈세 등 열거하기조차 힘든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자괴감마저 들게 합니다. 존경할 만한 사회 지도층, 귀감이 되는 노블레스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도층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귀감이 될 만한 노블레스가 없었던 것일까요? 부불 3대. 부자가 3대를 넘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12대, 300년에 걸쳐 만석 재산을 이어온 가문이 있습니다. 경주 최씨 최부잣집. 800석이 넘게 들어간다는 곳간에는 늘 쌀이 그득했습니다. 추수철이면 쌀가마를 실은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소구루마로 들어오는 것이 여기서 오름 밖으로 한 10리 정도. 가을에 추수할 때 합니다. 그렇죠. 이거 수납하고 가고 또 들어오고 하니까 10리라도 거기 하루 종일 뭐 며칠씩 돌아서니까. 최부잣집이 300년 넘게 부를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대대로 내려온 가훈 때문이었습니다. 조상님들의 유후는 건금제약이거든요. 아무리 재산이 있더라도 참 절약하고 또 부지런하게 일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일하고 절약하면은 만석이 넘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것을 안 넘기려고 하면은 받던 소양료를 줄여주는 수밖에 없죠. 부를 축적하는 데에도 절제가 강조된 것입니다. 흉년이 들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헐값에 땅을 내놓기 마련입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더 부를 팽창시킬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선에서 그 부를 더 팽창시키지 않고 또 남을 괴롭히는 그런 것으로 부를 정식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부의 축적 과정에 있어서의 그 사회적 정당성을 가진 것이 아니냐. 사방 백리는 북으로는 영천, 남으로는 언양에 이르는 넓은 지역입니다. 사방 백리 안에를 하나의 그 생활 공동체로 인식하고 여기에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바로 최부자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이 사회에 책임을 한 겁니다. 춘궁기 때나 흉년이 들면 최씨집 앞에는 어김없이 커다란 가마솥이 걸렸습니다. 가마솥을 몇십 개씩 걸어놓고 계속 이제 많이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밥을 해드려서 놓고 죽을 쏘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소위 공급을 하고 그랬다는 말씀을 했고. 주변의 어려움을 감싸는 존경받는 부자. 마을 사람들의 기억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최부잣집의 모습입니다. 남 도우기도 많이 도우고 참 인심은 얻은 사람이죠.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래 사람이지. 최천봉 아주 참 인심도 좋고 좋지요. 저 근처 전부 최부잣집 노인만 애가 없는 사람도 그 농사 짓고 많이 잘 살았어요. 우리도 다 최부잣집 논다 고치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켜온 부도 나라의 기운이 쇠하면서 함께 기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일 합방이 되고 난 뒤에 저희 조부가 칭조부님 모시고 부자분이 매일 이 자리에 와서 북향 재배하시고 나라 망한 일에 대한 슬픔을 일곡을 하신 자리입니다. 최부잣집의 12대손 최주는 독립투사 안희재 선생과 함께 부산에서 백산상회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백산상회의 운영 자금이 상해 임시정부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훗날 밝혀집니다.
해방 후 교육사업에 전념하던 최준이 어느 날 손자를 불렀습니다. 내가 전 재산 남은 거를 대학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기부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너희한테 넘어가는 재산인데 너희 이견을 듣고 싶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할아버지가 생각하시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난 살 집도 없고 뭐 다 학교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조금 내가 조금 그 부정적인 건 아니고 반대는 아니지만은 그러면 저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너는 네 능력껏 이 학교에서 봉사를 하든지 또 내가 묵고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최준은 당시 대구대학, 지금의 영남대학에 전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300년을 이어온 부잣집의 마무리는 남달랐습니다. 나도 인간이고 참 내가 뭐 성인구자가 아닌데 내 사제가 좀 있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없었는 건 아니지만은 그 300년 내려온 우리 그 참 재산의 마무리를 우리 할아버지가 하실 때에는 내보다 얼마나 더 큰 고뇌와 또 아쉬움이 계셨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거를 아주 용달 내에서 이렇게 하시고 나니까 영원히 후세에 남길 수 있다. 또는 또 기여할 수 있다. 한 쯤에서 나이 70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잘하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가문이 스스로 규범을 만들고 300년 동안 실천해온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부잣집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도층의 나눔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보편화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일제 36년과 6.25 등으로 인한 전통적인 가치관의 단절과 급속한 자본주의의 발달을 채 따라가지 못한 미성숙한 사회 규범 등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상 가장 혼란했던 시기에도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무엇인지 전 생애를 통해 보여준 존경스러운 기업인이 있습니다. 한 장학회의 후원자들이 저녁 식사 모임에 모였습니다. 후원자님, 저는 공부 열심히 해서 나 같은 친구들에게 보탬이 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오래전 이들도 남의 도움을 받아 공부한 학생이었습니다. 사실 장학금이 없으면은 학업을 중단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하늘에서 도와준 그 선물이었죠. 그 장학금을 받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아주 참 우리 삶의 프라이드가 됐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었던 그분은 유한양행의 고 유일한 박사였습니다. 1904년 유일한은 미국으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나라를 구하려면 서양 문물을 배워와야 한다며 9살밖에 안 된 유일한을 순회공사 박창현에게 딸려 미국으로 보냅니다. 유일한은 용돈과 학비를 스스로 벌어가며 공부했고 미시건 대학 상과를 졸업합니다. 졸업 후 그는 중국 요리에 많이 쓰이는 숙주나물을 통조림으로 만들어 파는 아이디어로 50만 달러가 넘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금을 벌어들입니다. 그러나 1926년 미국에서의 안정된 사업 기반을 정리하고 귀국합니다. 돌아온 고국은 일제의 수탈이 극에 달해 전 국민이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약회사를 설립합니다. 국민이 건강해야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몇몇 제약회사들은 마약의 일종인 몰핀을 치료약이라고 속여 팔아 큰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관계 총책임을 지신 분이 회장님한테 이런 양상은 최좋습니다. 했다야 하다는 것은 내가 너 귀에 들려준 게 이것뿐이냐? 당장 회사 나가라. 내가 그런 돈 벌려고 갔냐? 유일한의 기업 경영 원칙은 정직과 신용이었습니다.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한 유한양행은 1962년 제약업계 최초로 회사를 공개, 주식을 상장하게 됩니다. 상장을 앞두고 증권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던 연만희 고문. 그때 이제 100원 했거든요, 그 액면이. 네. 그랬더니 그 양반이 이 정도의 주식이면 미리 한 6배 정도로 그 소위 이제 무상증자를 해서 그래서 발행을 해도 뭐 조금 더 단주에 비해서의 그 선색이 없고 우리가 자신 있게 다 상장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한 회장도 기뻐하리라 생각하고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불호령에 떨어졌습니다. 기업은 이미 상장하는 순간부터는 이건 내 기업이 아니다. 이건 국가의 기업이고 공기업이나 마찬가지단 말이야. 근데 내 거기 내놓으면서 돈을 벌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줄 안되면 난 그건 큰 오산이단 말이야. 그건 난 널 실망했단 말이야. 결국 유한은 주식을 액면가 100원에 증권시장에 내놓습니다. 주식은 상장되자마자 10배까지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증권시장엔 한 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기 상장이다 말. 값 올리기 위한 사기 상장이다. 이건 상장 취소해야 된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간이 끝나니까 제가 바로 우리 맡긴 회사에 찾아갔어요. 우리 주식 팔아달라고 맡긴 거 어떻게 한 거냐 말이야. 자기 귀에다 나가졌더라고요. 결국 증권사의 항의에 주식을 다시 찾아왔고 이 일은 유일한의 기업관을 말해주는 일화로 남았습니다. 해방 후 미국의 차관을 받아야 기업을 키워나갈 수 있던 시절에도 유일한은 정치권에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정치자금 지원 요구도 묵살했습니다. 그는 정권에는 아부하지 않았지만 기업인으로서 납세의 의무는 다했습니다. 그런데 67년 갑자기 세무사찰을 받게 됩니다. 20일 정도를 조사를 하니까 무슨 한국에 이런 업체가 있나 싶은 생각이 첫 번에 나. 40일 동안 샅샅이 조사를 했지만 탈세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활동한 조목조목해진 걸로 그랬더니 청장이 표창할까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게 대통령한테 보고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그건 상장이 아니라 훈장을 줘라. 거기서 그랬어요. 유한은 세무사찰을 받고 난 뒤 오히려 모범 납세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유일한은 대통령 훈장을 받았습니다. 기업을 사회의 것으로 생각한 유일한은 2세가 아닌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물려줍니다. 이미 69년도에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했던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은 이 조직 속에 우리 친척이 있으면 걔네들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도 주위에서 장사자에 나지다 족하다 뭐 이래가지고서 이 파벌이 형성되고만 회사 발전에 시작을 받으니까 안 되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 우리와 친척되는 사람 다 내보내야 돼. 그래가지고 족하고 뭐고 다 내보냈어야 했단 말이지. 이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회사가 우리 가족 중에 우수한 사람이 있어서 회사에 플러스가 된다고 해서 채용하는 건 그건 동네 내가 말 안 한다. 또한 유한은 1936년 개인 소유의 회사를 주식회사로 바꾸면서 주식의 일부를 직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사실상 종업원 지주제를 실시한 것입니다. 유일한의 정신을 이어받아 IMF 직후 유한은 전 사원을 대상으로 스톡 옵션제를 시행했습니다. 다른 기업에서는 임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스톡옵션을 한다 그러면 뭐 그냥 경영층에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로자들은 잘 그 피부에 와 닿질 않았는데 실제 행사할 당시에 뭐 7만 원, 8만 원씩 자기 주식이 갖고 있는 주식이 가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그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구나.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올해 2차 스톡 옵션제가 실시됐고 사원들에게 1인당 평균 1,000주씩 배당되었습니다. 회사가 주인 대접을 해주니 직원들 또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안정기에 접어들자 유일하는 마음에 품었던 일들을 시작합니다. 교육재단을 설립, 유한 공고와 중학교를 세웠습니다. 파격적으로 3년 내내 전교생의 장학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8대1의 경쟁률을 뚫고 입학했던 이용호 선생님. 그는 이제 모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한공고 없었으면 진학을 거의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때 형편. 예. 할아버지는 뭐 진학하는 거는 그만두고 뭐 장사를 배워서 살아라 하는 말씀도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는 진학에 대해서 이런 한마디도 말씀을 못 하시고 계셨어요. 유일하는 또한 자신이 가진 주식의 절반 이상을 보건장학회, 연세대 등 교육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결과적으로 회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유한을 인수하려고 우리한테 와서 주를 매각하라고 많은 회유와 유혹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주를 넘겼으면 유한양행은 개인 소유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끝까지 이것은 기증자의 뜻에 따라서 절대로 매도나 양도할 수가 없다. 유일한은 회사 재산이 아닌 개인 재산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 회사에 있었던 기금으로 이렇게 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나중에 저희들이 알게 된 것이 참 감동스러운 것이 회사에 저희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분이 완전히 따로 개인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의 공적 중에는 이렇게 사후에 밝혀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독립운동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가 사망한 지 20년이 지나서야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일본의 진주만 폭격 이후 미국은 비밀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특수 공작 요원을 한국과 일본에 침투시키려는 작전이었습니다. 미군 첩보기관 OSS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요원으로 재미 한국인들을 선발합니다. 암호명 A, 50세 한국인. 그가 바로 유일한이었습니다. 그중 한 훈련은 파도가 2, 3m 치는 해안에서 등에 부풀려지는 고무 풍선으로 된 배낭을 짊어지고 200m 이상 헤엄을 쳐서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고무보트로 완성해서 저어 나오는 훈련, 뭐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였지만 그는 조국 광복을 위해 사지로 뛰어드는 침투 작전에 참가한 것입니다. 계획의 실행자였던 아이플러라는 사람은 10개의 침투조가 들어가면 한 3개 정도 성공할 거라고 봤습니다. 7개는 잡혀서 죽는다는 얘기겠죠. 50에 사업체도 있고 가족도 있고 안전이 보장되고 품위가 있는 그런 삶을 박차고 특수 공작, 목숨을 거는 공작에 들어간다는 것은 한국 독립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걸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1년 3월, 위대한 기업인의 삶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그가 아끼던 학교에 몸을 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의 유언장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그가 가진 주식은 모두 사회에 환원했고 가족 앞으로는 손녀 유일링 앞으로 남긴 학자금 1만 불이 전부였습니다.
was always trying to remind us, and especially me growing up, that, hey, you're just like everybody else. You're no better than anybody else. And so you can achieve anything that you want to. You can be as good as somebody here, even though you may start here. It's a matter of your will, your hard work, your dedication, your sacrifice. 고 유일한 박사. 그는 사회에 많은 것을 남기고 갔지만 생전에 그가 소유한 것은 낡은 모자와 구두, 만년필, 그리고 지팡이가 전부였습니다. 유일한 박사와 최부잣집은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도 정당성을 잃지 않았고 가진 자로서의 의무와 책임 또한 다했습니다. 서구의 어떤 기업인이나 귀족들도 따라올 수 없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훌륭한 퀴감입니다. 그런데 기업인들의 거액 기부가 서민들의 기부 문화로 이어지고 발전되어 온 미국의 경우와 달리 이런 훌륭한 모델이 있는데도 왜 우리의 기부 문화는 확산, 발전되지 못한 것일까요? 미국인들에게 록펠러에 대해 물으면 대부분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Do you know who John D. Rockefeller is? He's a great philanthropist, one of the earliest philanthropists. He's achieved some sort of immortality through that. So, good man and a generous man. 그러나 이 대답을 얻기까지 무려 100년이 걸렸습니다. 1964년 록펠러의 손자 넬슨이 대통령에 출마했습니다.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이 넬슨을 통해 떠올린 사람은 록펠러 1세. 미국인들이 가장 증오했던 탐욕스러운 부자였습니다. 꿈의 연료인 석유. 록펠러 1세는 정유 사업으로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가 운영한 스탠다드 오일사는 미국 석유 공급량의 95%를 점유한 거대 기업이 됐습니다. 미국 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억만장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Yet suddenly, you have whole classes of people that are different, that are distinguished by being incredibly wealthy. And it creates a sort of backlash. They're both admired and they're hated because they don't fit into the basic philosophy of what America is about. 문제는 록펠러가 부를 축적해온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뇌물 증여와 협박 등 편법을 동원해 운송수단을 장악하고 큰 정유회사들과 담합해서 중소기업들을 고사시키는 방법으로 시장을 독점했습니다. 이것이 독점적인 기업 합동, 트러스트의 시초가 됐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록펠러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반독점법으로 스탠다드 오일은 결국 해체됩니다. 록펠러 1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속자인 록펠러 2세는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Frederick Gates said to John D. Rockefeller, you must do something with all this money. This money is like a huge wave that is going to come and drown you because, you have to do something about it that will both control it and also help you to recover your image, to gain a more positive image. 그는 조언을 받아들여 자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쉽게 록펠러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Rockefeller, after flouting public opinion for years, turns attention to charity and organizes the first benevolent trust. His public reputation was very poor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and he specifically said, if we're doing a good job, that's all we're supposed to do, and I don't care what the public thinks. 그러나 록펠러 가문의 검은 돈의 오명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1964년)
넬슨이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에도 록펠러 1세가 쌓은 부정적인 이미지는 록펠러 가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시민들은 록펠러가의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Be a young Rockefeller in the 60s in this country. And that's when the family really began to change, because these young Rockefellers, the fourth generation, in effect told their fathers and uncles, we don't want to be Rockefellers anymore. 검은 돈의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해 록펠러 가문은 부를 축적할 때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록펠러가의 이미지가 달라지는데 무려 10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00년의 시간은 기부와 자선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That attempt to, on the part of the, using these philanthropies, charities, to cleanse the oil off of the family. It wasn't really until 10 or 15 years ago. And now I think it's fair to say that abnormal hatred of the Rockefellers has finally disappeared now. 독점 재벌에서 자선가로 그 이름을 바꾸는데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You have a responsibility when you earn such an extent of money. It's literally a weight to bear, and I would think that people would feel naturally. I think those people who have a large source of income should definitely take some of that income and give it back to the communities and to people who are unable to have that type of wealth. I do believe that. 영국 중부 더비셔에 자리 잡은 조용한 시골 마을 헤이필드. 이 마을은 산업혁명 시대 공장이 있던 지역입니다. 마을 뒤편의 산중턱에는 동판에 새겨진 기념물이 있습니다. It is Foster Bronze. 70여 년 전 이 지역의 영주는 자신의 사유지인 이 산에 마을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Because they were a source of income, money. What kind of income? From grouse shooting. Really? Yeah.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불복종 운동을 벌이며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영지에 침범했습니다. And the people then worked hard in factories all week, dirty, smoke-laden factories, and at the weekend they needed to get out and breathe some fresh air and walk. 산업혁명 시대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던 노동자들. 그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은 양보할 수 없는 휴식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끊임없는 시위에 영주는 결국 산을 개방했습니다. 민중의 요구가 영주를 움직인 것입니다. 민중들의 요구와 더불어 귀족들을 압박한 것이 있었습니다. 대본쇼 공작 가문은 80%에 이르는 상속세를 내지 못해 영지의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해야 했습니다. Well, obviously, in a case like Chatsworth, for example, which is a registered charity, because of the settlement to ensure that the estate's tax duties that were due meant that to protect the fabric of the state, the landscape of the estate, and also to allow public access. 귀족들은 세금을 내는 대신 영지를 기증하고 성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했습니다. 민중의 요구와 국가의 세금이 귀족들을 견제했고 그 사이에서 귀족들은 명예로운 타협을 택한 것입니다. MD 앤더슨의 조카인 토마스 앤더슨은 유산 상속을 포기하고 그 유산으로 병원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He didn't like it. I think it could be that this was one of the motives, really, that he thought that his
trustees of his foundation could expend his money more wisely than the government could spend it. MD 앤더슨은 상속세 덕에 병원의 설립자로 이름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유산 상속 대신 기부를 택한 토마스 앤더슨은 유산은 받지 못했지만 후회는 없다고 말합니다. Nothing except the satisfaction that his funds after death would be used for the benefit of humankind. 이윤 추구와 경쟁이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도층의 책임의식을 그들의 선의와 자각에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층이 자각하지 못할 때는 시민들이 건강한 견제와 비판으로 지도층의 자기 통제를 강하게 요구함으로써 그들의 의무를 스스로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서구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해온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예롭게 받아들이는 지도층의 모습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를 축적하고 지키는 과정에서 떳떳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끝까지 그 책임을 묻는 건강한 시민의식도 함께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 건강한 시민의식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사회 지도층을 진정한 노블레스로 만들 것입니다. 작년 9월에 탈계한 고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 지난 5월 유가족들은 국내 상속세로는 최대 규모인 1,300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그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항상 세상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길밖에 없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아버님 뜻을 따라가지고 윤리경영을 실천해서 계속 커가는 기업 만드는 것, 그게 제 꿈입니다. 종로의 교보문고. 고 신용호 회장이 서울의 심장부 종로 1번지 금싸라기 땅에 서점을 세운다고 했을 때 모두들 반대했습니다. 회장님 최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를 넘어온 얼마인데 책 팔아서 무엇이 됩니까? 이익이 안 남습니다. 다른 회사 세우면 5년이나 10년 후에는 분기점이 생기지만 이거 문고는 10년 지나가도 많이 났습니다. 내가 그거 안다. 그래도 하자. 문화에 대한 고 신용호 회장의 관심과 지원은 남달랐습니다. 많은 문인들에게 창작 지원금을 주고 유명 문학작품을 외국어로 번역 소개했던 대산문화재단. 이태리어, 러시아어, 그다음에 터키어, 일본어, 대산재단 지원 통해서 나온 한국문학 번역서가 한 100종 정도 출판됐고요. 현재 150종 정도가 번역 중에 있거나 또 출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준 작품에 대해서 훌륭한 번역자가 나섰을 때 적극 지원해주고 그래서 번역된 작품이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쓰면 참 좋겠다. 거액의 상속세가 화제가 되면서 고인의 지난 인생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신고해서 1,500억 정도 같은 거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의식이 바뀌면서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자산이 투명화가 되는 거죠. 투명화가 될 것 같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과세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이제 선택적으로 나눔의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도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청 사회복지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근데 주민인데 뭐 좀 물어봅시다. 이웃 돕기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한 1억 원 정도를 좀 내면 어떻게 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시작된 종로구 장학사업. 처음에 1억을 얘기했던 기부자는 70억이라는 거금을 선뜻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절대 기부자의 이름을 알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그는 장학금을 수여하는 날에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200억 가까운 돈을 장학금으로 지원했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유언장까지 이미 작성해둔 상태였습니다.
이게 전부 우리 회장님 재산이 기부 목록에는 우리는 삼고초려 끝에 얼굴 없는 기부자를 드디어 만날 수 있었습니다. 68년도니까 그는 올해 84살의 최현규 옹. 200억 기부자의 살림살이는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이상은 여기 사는 시집 올 때 해가지고 온 거. 그게 한 60년 됐지. 그리고 이제 뭐 이거 그리고 이제 뭐 경대하고 이제 요광. 근데 그건 이사 댕기느라고 두 개는 깨져버렸어. 36년 된 건데. 67년도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68년도. 그래도 작동이 잘 되네요. 작동은 되니까 그저 쓰지. 세탁기도 없어 요즘도 손빨래를 해서 입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검소하게 살아온 그가 어느 날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2년 전에 이제 가족교회라고 하고 이제 많놓고 내 일반적으로 이제 통공 거지 뭐. 나는 이제 내 소신이 이렇다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 그런 줄 알아라 식으로 말이야. 근데 우리 사람이 울면요. 아직은 척박한 우리의 기부 문화에서 최현규 옹과 같은 거액 기부자의 등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거액 기부자들 같은 경우 전체 기부금에서 차지하는 어떤 막대한 비중뿐만이 아니라 거액 기부자들의 기부는 전체 어떤 기부 문화나 아니면 일반 대중들의 기부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어떤 모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기부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80평생 누구보다 고생해서 모은 재산. 그는 그 재산을 가장 값지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다 자기가 벌었다고 자기 잘했다고 하면 이 사회나 국가는 망해. 왜 있는 사람은 베풀고 없는 사람도 생겨놓는 게 아니거든. 순간적으로 없을 때 좀 도와주고 부비 부처는